이 아이와는 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쪽에 여자 있죠?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도와주려면 그 애를 부탁드릴게요. 여직원이 에이브를 안고 저쪽으로 가더니 비어있는 아기 침대에 눕혔다. 아기가 곧바로 울부짖기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클레어가 제안했다. 내가 달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 편히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직원이 딱 잘라 말했다. 안 돼요. 클레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양육사를 보았다. 이제 친구나 다를 바 없건만 문득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가 딱딱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여직원이 얄밉차게 되뇌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따지고 싶었으나 당연히 안 될 말이었다. 클레어는 아무 말 없이 여자가 일러준 아기를 안고 기저귀 테이블로 데려갔다. 등 뒤에서 에이브가 비명을 지르며 침대를 걷어찼다. 그래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클레어는 여자 아기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 장난감들이 질비한 바닥에 앉혔다. 다른 아기들도 귀여워 얌전하게 놀았다. 침대에서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한테 익숙해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때 책상에 앉아있던 양육사가 갑자기 작업 중이던 기록 장치를 쾅 하고 덮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벽시계를 보았다.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올려다보았다. 지위가 꽤 높은 여자가 같았다. 두통이 있습니다. 양육사가 설명했다. 여자는 벽의 통신 시스템을 힐끗 돌아봤다. 약을 처방받아요. 그녀가 지적했다. 양육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는 아기 침대로 건너가 에이브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히포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울음 때문에 아직도 어깨가 들썩였다. 다행히 비명은 잦아든 터였다. 아기를 데려가겠습니다. 밤에는 내 집에서 지내는 건 아니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엔 이곳에 있도록 해요. 왜 데려가라는 거죠?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가족이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엔 아이와 지내고 싶으니까요. 여자는 논쟁을 벌여야 할지 고심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냥 손에 든 서류로 관심을 돌렸다. 마차를 피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가 명령처럼 말했다. 내일 일찍 데려와요. 그러죠. 그는 아기를 안고 문을 향해 다가가 클레어에게 말했다. 자전거 있지? 우리하고 중간까지만 같이 갈래? 대로에서 부화장으로 들어가면 되나? 클레어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 인사를 했지만 여직원은 못 본 척했다. 클레어는 양육사와 에이브를 따라 나왔다. 양육사는 짐 가방에 힙보를 챙겨놓고 아기를 자전거 의자에 따로 묶었다. 클레어도 자기 자전거에 올라 나란히 길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마침내 웃는 얼굴로 클레어를 보았다. 클레어는 핸들에서 한 손을 들어 손짓을 해주었다. 아이도 손짓을 했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멈춰섰다. 클레어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내일 뵐 수 있을 거예요. 배속제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클레어가 머뭇거리는데 그가 말을 끊었다. 작년에는 참석하지 않았잖아. 올해는 올 생각인가?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브가 부모 만나는 걸 보고 싶어서요. 남자가 머뭇거렸다. 이 애는 배정되지 않아. 더 이상 기간 연장도 없고 저들도 인내심이 바닥난 거다. 오늘 그렇게 결정이 났어. 아이가 다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럼 아이는 어디로? 남자는 어깨짓을 했다. 자, 바이바이 해야겠다. 이 애는 내일 아침에 다른 곳으로 떠날 거야. 어디로 가죠? 아이는 바이바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포동포동한 손을 클레어에게 내밀고는 잼잼하며 바이바이, 바이바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혀를 뺨 안쪽에 밀어넣고 이마를 찡그리고 코를 찡긋했다. 두 사람만의 웃기는 얼굴이었다. 클레어도 그 표정을 지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숨이 막히는 데다 두 눈에 눈물까지 고여 눈앞이 어른거렸다. 클레어가 다시 물었다. 어디 가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건 클레어도 알 수 있었다. 그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는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 그런 법이야. 그게 최선이다. 항상 그렇잖니.
그리고 이름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 아이 이름은 예이브가 아니다. 꼬마 준비됐지? 그가 고개를 돌려 뒷자리 승객을 확인했다. 간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면서 자갈 몇 개가 튀어 클레어의 발목을 때렸다. 클레어는 거주 지역으로 달려가는 자전거를 멍하니 지켜보았다. 몇 년? 아니, 그보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공동체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을 돌이켜보면 또렷하게 기억나는 모습이라고는 멀어져가는 자전거와 아이의 뒤통수가 전부였다. 그 다음에 몇 시간은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 같았다. 아무리 조립하려 해도 도저히 전체 그림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보급선이 항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난다. 하역 작업 중이었는데 웬일인지 무척이나 서둘렀다. 누군가 날씨 걱정을 했지만 클레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항해 준비에 대한 복잡한 소리들도 이어졌다. 호각과 고함, 쿵하고 상자들을 쌓는 소리. 그런데 밤이 지나도 배문은 떠나지 않았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비상벨도 울렸다. 부하장? 실험실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럼 보급선? 배에서 경고음을 울린 건가? 아니, 훨씬 더 먼 곳이었다. 본관 건물, 그래, 그곳이었다. 각 방에 매달려 있는 스피커에서도 시끄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와 사람들은 모두 깨웠다. 하지만 왜? 뭐가 잘못된 거야? 클레어의 기억은 곧바로 아침으로 넘어갔다. 선원이 밧줄을 풀고 떠날 준비를 했으나 출항은 다시 연기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언제나 곧바로 떠나던 보급선이었건만 이번에는 정박이 길어졌다. 뭔가 출항을 막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뭔가를 찾고 있었다. 아니, 누군가를? 그렇다. 사람을 찾고 있었다. 누군가 사라진 것이다. 수색팀이 와서 하루 종일 강둑을 뒤졌다. 수색은 어두워진 뒤에까지 이어졌다. 플래시 불빛과 고함 소리. 이상하게도 양육사가 오솔길에 서 있었던 기억은 난다. 왜 거기 있는 거지? 전에는 그곳에서 본 적이 없었건만. 양육사는 클레어를 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이름을 불러댔다. 조너스! 조너스! 그의 아들. 그렇다, 그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실종된 것이다. 기억의 편린들을 조각조각 이어가며 클레어는 맨발에 닿는 오솔길의 차가운 흙을 느낄 수 있었다. 왜 맨발로 가는 거지? 사람들은 언제나 신발을 신었다. 게다가 달리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왜 달리는 거야? 양육사가 클레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었더라? 그 애가 데려갔어. 조너스가 아기를 데려갔어. 그녀에게 그렇게 외쳤던가? 타지마을, 타지마을. 어느덧 흐리고 모호한 기억을 뚫고 클레어는 자신이 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발머리에 덩치 큰 여인이 현실에서 나와 클레어에게 두 팔을 내밀었다. 클레어는 포옹의 느낌을 기억했다. 냄새도 기억났다. 여자의 땀과 양파 냄새, 배의 연료와 축축한 나무 냄새, 연기 냄새. 사람들이 트랩을 끌어올렸다. 클레어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배 위에 엔진이 툴툴거렸다. 드디어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배 위에 있는 거지? 그들은 타지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소년을 찾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기도. 내 아들이에요. 클레어는 훌쩍거리며 그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 어렴풋한 기억은 바다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 그 외에도 처음 겪은 건 또 있었다. 비, 폭풍, 번개, 파도, 그리고 두려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알짱대지 마. 선원들이 그녀를 밀치며 황급히 화물을 묶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쓰러져 가판 위에 대자로 누웠다. 물건들이 미끄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난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물살이 그녀의 옷을 잡아당겼다. 추워. 너무 추워. 정적. 공허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정적. 암흑. 클레어의 기억은 그게 전부였다. 그 후 고통스럽고 고독한 세월 내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